먼저 오늘의 주인공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그리고 성재준 대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때맞춰 핸드폰이 왔었는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잠깐 꺼두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실제로 참가 신청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졌는데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유료 강좌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 네트워크 첫 번째 토크 콘서트를 맞이하면서 저희 잘 다 아시겠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딱 두 분만 선별을 해서 축사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통 준비됐나요? 여보세요? 네. 예, 연결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스터 무리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하고 싶은 정책을 마음껏 하고 있죠. 하하하. 물론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지만 통계청장 교체 등을 통해 충분히 이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에서도 나라가 망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오 떨어지는 일 없도록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입니다. 하하하. 아직도 제 임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믿고 성과가 저기요. 네. 시간 관계상 축사는 A4용지를 제가 받아서 나중에 읽어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 미스터 박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서 제로페이를 만들었고요. 각종 지원을 통해서 이를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태 교수님은 제로페이 성공 확률이 제로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성공할 때까지 제가 지원할 것입니다. 남들 다 아는 도시국가 제가 벗어나겠습니다. 자연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목가적인 도시, 제가 그런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병태 TV 그리고 성재준 TV는 저 말고도 주제 많잖아요. 저 좀 까지 마세요. 아무튼 저 좀 빼주시고, 아무튼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오늘 성대모사는 이상민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상민 씨께서 한번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이상민 씨 잠깐 인사하고 가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보면은 더 말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이었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더욱 더 많아져가지고 저 짝 말고 우리 쪽에도 더 힘이 되는, 다 알곡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교수님. 예, 아닌가요? 예, 다 쭉정인가요, 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원래 토크 콘서트가 말만 하면 굉장히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토크 콘서트는 원래 공연이 있어야 되고요, 좀 신나는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두 분의 짧은 세 치어를 믿고 그런 것을 과감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국 공연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 두 분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먼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따 끝나고 사전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사전 질문을 좀 드리든지 그리고 현장 질문을 좀 섞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식으로 가급적 많은 대화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는요, 사실은 요즘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두 분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PC라고 하는데요.
이 PC를 가지고 사실은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에 타이틀이 잘 붙어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보통 이제 정규재 선생 같은 경우는 뭐 고단 정규재 이렇게 좀 멋진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이병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극우 이병태 뭐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 성재준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들었겠지만 토착외국이 뭐 성재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못된 좀 이런 것들이 찍혀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막말인가 아니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 첫 번째 주제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 교수님이 학자답게 P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재준 대표. 그리고 이것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구독자 수로 보면 성재준 씨가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국회였으면 당연히 삼선 의원 먼저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경제식 네트워크 토크 콘서트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성재준 대표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PC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 뭐 잘 아시겠지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러죠. 그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미디어나 뭐 그 진보 진영에서 퍼뜨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흑인이라고 블랙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컬러드 피플이라고 그래야 되고 서민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언더 프리빌리지드 클래스라고 해야 되냐? 특권적이지 않은 사람 계층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말을 점잖게 하는 건 다 좋잖아요. 점잖게 하는 건 좋은데 가다 보니까 이 우파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진실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말로 PC가 아닌 건 이제 politically incorrect한 거니까 그게 막말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막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하고 금기어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금기어를 정치인 중에서 가장 과감하게 깬 사람이 사실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뭐 할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건데요. 특히 미국에서 학교의 교수들이나 학교가 다 진보 또는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고 나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와서 강의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 미국 헌법에서 첫 번째 수정이 사실은 그 표현의 자유였거든요. 그 수정 헌법 1항이 그 표현의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이면서 최근에는 이제 PC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죠.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이제 저쪽이 그걸 차용해가지고 말을 하려고만 하면 그냥 막말이다 이렇게 자기들을 비판하는 말은 다 막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말이라고 최근에 JTBC에서 저를 방송에 그 유명하신 손석희 사장님께서 저를 비판하셨는데 제가 했던 막말은 이겁니다. 국교 정상화를 했으면 친하게 지내야지. 아니 그럼 지금 반일하자는 때냐 친일해야지. 그래서 제가 친미, 친영, 친독, 친불, 친일 다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친일한다고 비판을 하냐. 이게 이제 제가 했던 막말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막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 듣기 거북한 이야기 많죠. 특히 진실일수록 불편한 진실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요새 그 인기 있게 지금 출간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이영훈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 책 같은 거 우리 국민들이 볼 땐 정말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우린 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 막말이라고 그러면 사회는 정말 그 획일주의 또는 전체주의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싸우지 못하는 그 경쟁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서 제가 이제 그때 화가 나서 막 막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침묵이 더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더 우리 사회 문제지 막말이 문제지 아니다. 뭐 이런 항변을 제가 해왔습니다. 원래 이제 그 친일과 관련된 얘기는 예전부터 이제 저도 뭐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뭐 댓글에서도 보게 되면은 몇 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뭐 생긴 것부터 왜 이렇게 토착 외고 같이 생겼냐, 응? 그리고 이마는 또 왜 이렇게 넓고, 뭐 이제 이런 목소리도. 얘기들을 네, 목소리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는데, 이제 아까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건데, 미국만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그 루징 그라운드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작가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수학적으로 발달이 돼 있기보다는 감성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발달이 돼 있다, 뭐 그런 이제 주제를 쓴 책이고, 근데 이제 그 책도 이제 썼다가 완전 된통 당했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강연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 전 총장 중에 로렌스 서머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했다가 총장직도 이제 잘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로 왔던 것이, 이상하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대부분 이제 여성이나 흑인 이런 인종적 차원에서 그렇게 PC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친일 쪽으로 그게 이제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저는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한다 할지라도 다 이제 친일이라고 몰아가고,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더라도 토착 왜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PC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약간 좀 뭐 변종된 PC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 사회 성역이 많아지면 이제 PC가 많아진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세월호 얘기하면 안 되고, 5.18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바로 PC죠, 그죠? 5.18에 대해서 뭐 민주화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지역 감정도 섞여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피해자고 어떤 사람은 유공자인데 왜 피해자하고 유공자를 구분 없이 다 유공자라고 그러냐, 정말 유공자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냐, 그렇게 물었다고 해서 그게 왜 막말이 되냐는 거냐. 저한테 이제 막말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격한 것 중에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뭐 자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거 많이 뒤집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요새 이제 그 징용에 대한 배상권이 있냐 없냐인데, 그때 민관 합동위원회가 이해찬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동위원장이었고 위원이 문재인 정무수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한일 그 기본 조약과 보상에 의해서 저 일본한테 보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7천억을 썼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거 원천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선택적 침해다, 자유롭게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잊어버리고 하는 게 선택적 침해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이게 아직도 소주성이 자꾸 옳다고 그래가지고 소주 먹고 취했나, 무슨 소주성을 지금도 얘기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막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금기어가 많아지면, 세월호 뭐 이런 거 다 금기어가 많아지면 이 PC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약간 인지 부조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전 정의당 대표도 이제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가지고 사이코패스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 얘기는 의학적인 용어니까 허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좀 전문화된 용어를 써가지고 인지 부조화, 뭐 약간 뭐 치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치매 봅니다. 같다 그랬더니 네. 그것도 안 되는 게 그 이렇게 이제 고상하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상대방을 침묵시키는 전법들이 있죠. 그거 중에 하나가 메시지 가지고 반박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막말은 또 이제 그 폴 그램이라는 사람이 그 디스커션을 잘하는 이게 하이러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아래가 뭐냐면 욕하는 거예요. 상대한테다가 욕을 해가지고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제 인신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세 번째가 막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막말은 세 개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극우, 막말, 누구 이러면 욕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해놓고 원래 그 막말이라는 게 뭐냐면 톤을 공격하라는 거죠.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당신은 말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냐, 뭐 거칠게 하냐, 그렇게 시정잡배처럼 하냐, 애처럼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임 콜링이라고 하죠. 욕하는 거, 캐릭터 어세시네이션, 인격 살해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톤을 공격하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가장 낮은 수단의 상대방을 침묵시키는 전법인데, 이게 주로 이제 그 파시스트들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전체주의자들이 쓰는 전법이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토론할 때 아주 낮은 수단 세 가지 전법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우리나라의 막말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아까 막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성재준 대표는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욕하고 이런 거를 누가 삭제하나요? 삭제 안 하시는지. 그게 이제 보면은 댓글은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좋아요를 이렇게 다 원래 누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데, 그러면 제가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좋아요는 누르지 않고 이제 그 뭐죠? 하트를 누르지는 않고 이제 그 엄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를 이제 막 누르는데, 읽다 보면은 이제 기상청이한 이제 그런 어떤 댓글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제가 이제 지우지는 않는데, 요즘 하도 그 뭐죠, 그 페이크 뉴스인가 뭐 이렇게 막 써놔가지고 그것만 이제 자동으로 필터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따로 제가 지우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걸 여쭤봤던 거는, 제 요즘에 이제 이런 극우, 뭐 토착 외구 이런 그 댓글 때문에 가장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사실은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채널에서 교수님이시고, 육체적으로 제일 고통받고 있는 건 접니다. 제가 지우거든요. 네, 제가 일일이 그걸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 물어봤는데 이게 있었네요. 제가 아주 이따 잠깐 알려주고 가시면 제가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요새 미디어 컨설턴트가 여러 명 생겼어요. 제 집사람이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 톤을 보고 이게 정신 상태가 평안함을 잃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제가 그 조국한테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시니컬한 포스팅을 한 20개 좀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비행기 타고 지금 미국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또 미국에서 공부하다 잠깐 와 있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 아빠 페이스북은 이제 퍼스널 페이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피규어들은 자기가 페이스북 관리하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이 마음을 너무 상하기 때문에 이 대신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지워주고 뭐 이렇게 하고, 저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걸어 다니고 뭐 전철에서 주로 써요. 그 앉아 있는 시간은 너무 아까워서 일할 때 쓰고, 제가 다른 일 못 할 때 올리니까 오타도 많이 나고 막 즉석에서 쓰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저희 아들놈이 저를 걱정하면서, 그러기에는 이제 공격을 받을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 원노트에다가 어디 메모장에다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고 쓰시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리는 게 제가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는 내가 못 하겠고 시간도 없고 뭐 그렇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 댓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아직도 마음 편히 잘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하늘에 사는 사람 치고 뭐 이렇게 무례한 인간이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학교에서 뭐 배웠나 그러고 야 니네 엄마 아빠는 뭔 생각할까 뭐 이런 걱정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거기다 댓글을 달으니까 저 보고 패스워드 달라고 자기가 지워주겠다고 그래서 요새 지금 패스워드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와이프한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입장에서 약간 곤욕스러운 게 사실은 이제 주말에 제가 기억나는 댓글 중에 하나가 교수님한테 이제 야 이병태 막 하면서 욕을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댓글에 이제 저는 이제 한 주말을 쉬니까 직장인들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해서 이걸 삭제하든지 댓글을 달든지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야 이병태가 네 친구냐? 라고 보니까 교수님이 이미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지금 주말에 그럼 나는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이제 악몽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말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여유 있게 할 때는 마음이 참 캄할 때입니다. 이렇습니다. 그 저희가 두 번째 주제는 사실은 아까 앞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친일 문제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그 한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두 분에게 이 한일 관계를 그럼 이제 많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를 공격하는 많은 글이 오고 가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정말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그랬는데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요. 젊었을 때 자기가 잘하는 거에 젊었을 때일수록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커리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일찍부터 나는 이걸 못하니까 이걸 고쳐보겠다라고 그 자기 약점에 너무 일찍 그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볼 때 젊어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고 자기 장점을 살려서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고 약점을 노출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되겠죠. 뭐 부하 직원들한테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삶의 경험이 필요한 게 삶의 여정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장점에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컴플렉스에서 못 헤어나고 있거나 트라우마에서 못 헤어나올 때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한 50년 전만 해도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후진국이었다가 지금 1인당 실질 국민소득으로 보면 5% 이내의 격차로 좁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아무도 여기서 일제시대 때 그 경험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직접적인 경험도 아니야.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났는데 그 트라우마에서 그 컴플렉스에서 아직도 못 헤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일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유학 가기 전에 그 카이스트 석사 마치고 5년 반을 그 신도리코라고 복사기 만드는 회사 다녔거든요. 그게 일본의 리코라고 하는 회사하고 50대 50 합작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여기저기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일본 출장 가면 들어올 때 밥통을 5개 10개씩 가져왔어요. 코끼리 밥통 사 가져오느라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배워서 이 나라 만든 건데 왜 아직도 그 컴플렉스에서 못 헤어나서 지금 이렇게 어린애처럼구나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는 뭐 여러분 그 제가 그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교수님 책 얘기했지만 떳떳하려면 우선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해야 떳떳한 거잖아요. 그냥 목소리 크고 우긴다고 해서 세상이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거짓에 기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 가서 우기면 사실은 우리가 지는 거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에서 쓰여진 책 컨텐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컨텐츠는 그 이영훈 교수의 상상의 나라라고 하는 환상의 나라인가요? 유튜브 동영상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흥미를 가져서 이영훈 교수님 책을 쭉 찾아보고 논문도 읽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이 아닌 소위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거짓에 기반한 그런 거에서 적개심을 불태웠다. 사회고 개인이고 누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거든요. 그죠? 누굴 미워하면서 살고 적개심을 가지고 사는 건. 그래서 우리의 그냥 뭐 나라 간의 국익은 다 간두고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중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삶인데 그 근거도 없는 일본 사람에 대한 적개심으로 화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국가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생각해도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 가족 간이고 친구 간에 누구 적개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 왜 성경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일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바퀴를 새로 발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아마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건데 저는 1985년에 동경을 가보고 나서 정말 창피했어요. 모든 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게 다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고 TV 프로그램이고 뭐고 그냥 한글로만 해놨지 TV 가이드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저 그때 많이 마셨던 음료수가 약이죠. 바카스디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일본하고 상표도 다 똑같아요. 과자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베껴서 잡지, 신문, TV 프로그램까지 우리는 다 베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든 컨텐츠 일본 사람들이 소비해주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적대감도 없애야 되고 컴플렉스도 좀 극복해야 될 만한 시절이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아주 사악한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이게 전혀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를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일본을 탓하기보다는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은 다 그렇죠.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선동도 하고 국민들을 추동질도 하고 하지만 이번 건은 우리가 전혀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덧붙일 말이 있을까 싶긴 한데 아까 전에 이제 그 민족주의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만 제가 좀 얘기를 좀 덧붙여 보면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치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솔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솔론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과두제도 좋지 않고 민주제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제라는 것이 어떻게 위기로 빠질 수 있냐? 벌써 3,000년 전에 솔론이 진단한 것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를 이제 그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감정에 복받아라 이게 지금 기본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고 친일적이라고 한다면은 방송에서 대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왜곡을 한다든지 끊임없이 지금 이제 이순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감정을 이렇게 지금 반일로 몰아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외교는 국민들이 외교에 관심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맡아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하루하루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정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의병이 되라는 것이죠. 애당초 관군이 없는데 의병이 일으켜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문재인 정권이 외교 정책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일상생활의 여유를 빼앗고 있다. 그거를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속셈을 위해 가지고 뭐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싸구려 같은 정치 행도다. 이렇게 좀 저는 봅니다. 네네. 네, 역시 친일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이 하실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지만 이 정도로 좀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저희 세 번째 주제인데요. 사실은 민감한 경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아직 많이 남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집이라고 할까요?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아마 두 분 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포퓰리즘 정책의 지속적 실시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우파적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교나 경제나 이렇게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면 그 조직이 잘 되려고 그러면 하나의 목표가 있지 않죠. 여러 가지 고울이 있고 오브젝티브가 있고 근데 그것들은 막 상충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지도자가 되면 뭐 하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실용주의가 채택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뭐 DJ를 자기 권력 잡는 데까지만 팔고 그들이 가졌던 실용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아마 87년 직선 대통령 중에 지금처럼 이념적으로 편협하고 단선적이고 학습 능력이 없는 지력이 떨어지는 대통령은 뽑아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예. 얘기하면 얘기 안 하고 듣고 자기 맘대로 하고 아무 토론도 안 하고 토론은 못 하죠.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래서 두 번 다 문재인 대통령 나왔을 때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사후정 대답하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낙오되지 않고 후보가 되는 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몰입애들은 그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되든 그 밑에서 자기가 장관을 할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모자른 사람이라 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빈약한 정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게 자명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토론 과정, 대선 토론 과정이나 그 두 번에 걸쳐서 보면 전혀 그 국가를 운영할 만한 기본적인 지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저는 뭐 너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지금 이제 우파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저를 만나실 때 되게 위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망할 거면 빨리 망해봐야 된다. 망해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하고 달라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망해봤는데도 못 헤어나오냐. 여러 번 망해봤잖아요. 예. 아르헨티나 같으면 지금 구제금융을 IMF 구제금융을 20번 이상 받았고 국가 부도 선언을 9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페론 대통령 이후로 계속 그 모양인데 아르헨티나가 100년 전에는 전 세계 탑 20위 안에 들어갔던 국가거든요. 예,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퍼주기를 요구하는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대중을 정부 의존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수당 안 주고 복지 안 주면 못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계속 표를 주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못 헤어나고 그리스도 못 헤어나고 아르헨티나도 못 헤어나는데 이번 정부는 벌써 2년 안에 그 정부의 의존형 국민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거 다 합쳐보면 경제활동 인구의 한 3분의 1이 어떤 형태든 정부의 수당을 받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년 더 가면 지금 자기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망하면 뭐 국가 망해야 되니까 망해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 몇 명, 상당히 소수일 거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정부에서 수당 받아서 좋습니다. 안 하는데 투표할 때는 이 돈 주겠다는 사람한테 찍게 되는 거고 그 서로 저쪽의 문재인을 쪽에서 이해찬 대표 말대로 못하더라도 야당도 그런 공약을 하면서 집권한다는 거죠. 지금의 보수 지금도 최근에 보세요. 제가 경로해가지고 저기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전화 걸어서 나한테 이제 뭘 도와달라고 그러지 마라. 당신들 같이 택시 기사들 표가 아셔가지고 타다 못하게 하고 카풀 다 못하게 하고 택시 기사를 월급직으로 바꾸는 일을 하면서 무슨 놈의 자유시장 경제 를 하냐. 그 전임 당신 전임 김성태 때도 52시간제 노동규제 지가 자기가 노동운동했다고 덥석 합의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저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런데 바로 그 행태죠. 표가 있으면 뭐 영원이라도 내줄 사람들이고 가치 기반으로 안 돼 있고. 근데 국민이 그걸 모르고 응징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망하면 IMF까지만 해도 우리가 망했을 때도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휴먼 캐피탈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육하고 건강에 투자한 거거든요. 우리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국민이 다 국민학교를 가게 만들고 중학교를 가게 만들고 고등학교를 가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의료 전 국민 의료보험 되게 힘든 웰페어 프로그램인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안 만들었다고요. 일 안 하고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 안 하고 받는 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연 요번에 망하면 그렇게 될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훨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망한 거 아닐까?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모습은 우리가 벌써 한 2010년 때 지금 한 10년 전에 전 들어갔다고 봐요.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 그리스화하고 베네수엘라 하는 거는 안 들어갔었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없으면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거마저도 그 둑이 지금 무너졌다. 이 점에서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나라 말아먹는 놈들이라고 그러고 우리 여러분 같이 저보다 훨씬 젊은 세대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고 제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렇습니다. 성재 대표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아까 교수님 뭐 치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바보다 이래가지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이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 찍다 팡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아주 많은 말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꼭 남겨놓겠습니다. 성 대표님. 정치인의 지력을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좀 몇 명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청문회에서 이병태 교수님 보고 그 모 의원이 케인지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 주장하는 네. 거 보니까 케인지안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케인지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좌파 이런 경제 정책의 끝을 보여주는 건데 그나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론적 기반으로 썼던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으면은 뭐 폴 크루그먼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론을 쓰는 건데
항상 항변하는 것이 야 아베도 봐라 아베도 그 당시에 무슨 뭐 세계의 화살 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재정 쓰지 않았냐. 근데 그 결과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통계 조작이다라는 등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정책을 계속해가지고 뭐 장하성 때부터 시작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 해서 밀어붙이는 건데 너무 비극적인 거는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보수 정당이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친환경 정책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좌파적인 어떤 정책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복지 정책을 그렇게 많이 늘려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저는 답답한 것이 저런 식으로 진보 좌파 정권이 경제를 저런 식으로 말아먹고 있는데 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고 어떤 보수적인 경제 이론을 내놓고 있냐라고 한다면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저 정당은 바뀌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도 치프라스가 그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놔도 계속 뽑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ECB에 무슨 돈 빌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도 결국에는 포퓰리스트가 정당이 또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은 이상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의 정책을 내는 거에 뭔가 좀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이상은 이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도 국민들이 깨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그리스하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가 보면 아름다운 나라들이고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IMF 외환위기 같은 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면 EU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그 독일, 영국, 프랑스가 계속 융자를 해주고 어쨌든 유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너지면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거든요 주위에. 예. 그래서 그리스 보고 우리도 괜찮을 거야. 우리가 보는 건 그리스의 미래가 아니고 베네수엘라의 미래죠. 경제 운영을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거죠. 우리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주는 다른 나라가 없기 때문에 유럽은 그 이탈리아부터 무너지고 그래서 EU 체제가 무너지면 여러 나라가 다시 쪼개져서 옛날에 그 유럽의 갈등 구조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막이 있는 건데 그걸 믿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타락해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럴 기대 언덕이 없는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우리의 위기가 얼마나 깊은가 이런 위기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에 널리 알려야 되는 이유가 그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보호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재정을 굉장히 이제 약간 엄격하게 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재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안 되면 재정으로 지원하면 되고 재정으로 들어오면 되고 굉장히 여기저기 재정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한 33%의 근거가 뭐냐 왜 그걸 이제 막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연금을 포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 비롯해서 기축통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정책이 이제 재정이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재정 문제를 사실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주 나중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특히 젊은 분들 쪽에서 이 재정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일단 너무 많이 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그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도 예타 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통과시켜가지고 몇 조 그냥 써버리고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아까 교수님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주휴수당 포함해가지고 이게 시급이 10,000원 가까이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서 30% 정도가 거의 지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게 되면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근로자의 3분의 1의 임금을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그 비율 자체가 제일 많아봐야 한 10%이 정도가 되고, 미국 같은 나라는 2%, 그리고 뭐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유럽 같은 경우도 평균 한 8%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임금을 쥐락펴락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의 내년도 같은 경우는 뭐 한 1.8%였나요? 몇 퍼센트였죠? 2.8%인가요? 그렇게 이제 뭐 높이는 걸 좀 낮추긴 했습니다만, 아까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로장려금을 또 이제 또 쥐도새도 모르게 또 높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것이, 이번에 근로장려금 받는 거를 이제 비율을 높인 거를 보니까 외벌이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이 3,6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재산이 2억 미만이면은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이거죠. 1년에 내가 3,600만 원 가까이를 벌고 재산이 2억 가까이가 되는 사람이 과연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되냐?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포퓰리즘 정책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사는 곳이 이제 또 분당 그쪽에 사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에 있었을 때 뭐 청년 수당 이래 가지고 1년에 뭐 몇백만 원씩 애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이제 뭐 쓰는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좋죠.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 뭐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후대에 저 같은 20대, 제가 20대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저 같은 20대에게 이건 정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막 써버리게 되면은 빚만 계속 축내고, 이거는 저는 정말 좀 잘못됐다. 후대한테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갑자기 20대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게 6년 전에 학장할 때 유럽에 가가지고 저 식당에 가서 맥주를 시켰더니 아이디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시카고 살 때 와이프하고 저기 그 교민들하고 클럽을 같이 갔는데 아이디 안 가져왔다고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나이 잘 몰라서 가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나 국가 재정은 국민들한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실감 나는 이야기는 이럴 겁니다. 당신들 국민연금 못 받을 거다. 돈만 내고. 그게 가장 실감 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거죠. 최저임금 막 올렸을 때 16.4%를 어떻게 올렸냐면, 그게 사용자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통과시켰냐면, 그때 정권에서 가가지고 올리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고용안정기금으로 영세업자들 올라가는 거 정부가 세금을 다 대줄게. 정부가 돈 대주냐 그러니까 내 돈 안 나가니까 그때 합의를 해준 거예요. 요번에 가가지고 또 요번에는 또 어떤 수작을 부렸냐면, 지금 10,000원 올린다고 2020년까지 네가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10,000원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노측에서 막 우기니까 가서 야 지금 올라가서 일자리 이렇게 없는데 10,000원 올려주면 나 어떡하냐. 그런 대신 이건 안 올려주는 대신 근로장려 세제금으로 세금으로 다시 보충을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세금으로 해결하고 이쪽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다 더 주면 어디다 덜 주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쪽에 돈을 더 쓰면, 뭐 우리가 세율을 다 올리기 전에는 들어온 돈은 똑같은데 근로장려금으로 1조를 더 썼으면 뭐 교육에서 1조를 뺐든지 국방에서 1조를 뺐든지 어디서 뺐겠죠. 그러면 그 국방 쪽에서 돈 벌 사람들은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를 누구 특정 계층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특정 계층에 불리하게 해준 거지, 전체 부가 늘어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뭐 조금 경제학자들이 쓴 용어는 재정 승수라고 그러는데, 그 경제가 잘 발달 안 됐을 때는 국가가 만약에 없던 도로를 놔주면 경제 효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충주에서 서울 올 때 시외버스 타고 오면 한 8시간 타고 해서 왔거든요. 8시간에서 10시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1시간 반에 오잖아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러면 사회 전체 효율이 올라가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전기 없던데 전기 들어가면 거기 공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수도가 들어가면 훨씬 깨끗한 물이니까 화학 공장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회 인프라가 안 돼 있을 때 그러면은 그것들이 경제 성장하는 데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돼서 그걸 재정 승수라고 그러는데, 정부가 돈을 1원을 쓰면 그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추후에 더 만들어지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제로로 가버리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면 대개는 시장 교란 때문에 파괴만 되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구 휘둘러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 이제 공짜가 없다는 게 우리 문케어 뭐 오늘도 보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소득이 없는데 사회복지기를 내라는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집이 얼마 이상 있으면 집값에다 내고 의료보험비를 지역 의료보험비를 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사는 집이니까 거기서 소득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그 건강에 대한 위험만큼의 보험을 내면 좋은데 남의 보험료를 내주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데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 선심을 썼으니까 누가 돈을 내야 되는데 이미 그래서 계속 이제 여기저기 갖다 선심 쓴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을 더 뜯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 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부가세도 10%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더 거치게 돼 있거든요. 소득도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안 올려도 버는 돈이 늘어나면 세금은 더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쓰니까 이제 요번에 쓴 꼼수가 뭐냐면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 부동산세 많이 걷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하고 크게 다른 게 외국에는 부자 동네는 부자만 살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세를 많이 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주택 청약하고 정부가 값싸게 막 이렇게 재수 좋으면 됐고, 또 지금 우리가 부자 동네라고 하는 압구정동이나 목동도 처음 분양할 때 미분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싸게 들어가서 한 번도 이사 안 가고 가서 그냥 자영업하고 그러시던 분도 지금 거기 그냥 사시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종부세 내라 그러고 뭐하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사 가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 이사 가려고 그러면 또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싸게 산 거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간 때 또 왕창 뜯어요. 그 옛날에 많이 남겼다고. 그래서 정부가 뭐 거의 강도짓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꼼수로 지금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했던 실책 중에 하나가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건강 생각한다 그러면서 담배세 왕창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흡연 인구가 줄었나요? 그거 전 세계에서 실험 다 해봐가지고 세금 왕창 올려보면 2달만 효과 있다는 거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의료죠. 그러니까 그걸 버젓이 증세인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때도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 많이 걷어놨더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신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교수님하고 저희가 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회를 보거나 옆에서 보면 보통 이제 강의하시는 특히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연사분들을 신나게 얘기하시는데 보통 청중들이 지루해하거나 허리가 아파해서 제가 이제 그 핑계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했는데 오늘 다들 너무 멀쩡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 10분만 좀 쉬고 10분 후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세션 저희 마쳤고요. 2부에서는 사실은 질문들이 더 있었는데 바로
그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와서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사전 질문도 어차피 이따 시간 남는 대로 저희가 하겠지만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까 저한테 계속 질문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 또 두 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현장 질문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준비해 놓은 그 사전 질문들을 이제 하고 콘서트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통 이제 강의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질문하실 분 하면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물 준비됐죠? 네. 질문하신 분들은 저희 혹시 담당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끝나고 접니다라고. 저분이 이제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병태 TV 그리고 송재준 TV에게 두 분에게 궁금하신 거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네, 선착순 저기부터 먼저 드릴까요? 원래 민감한 이제 문제입니다. 네네. 원래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좀 어리니까 청년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뭐 보수 이런 것들을 이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항상 답변을 드리는 게 보수라는 것이 연배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별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남성을 위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을 위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을 위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을 위한 보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게 뭐 극단적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울분에 차 계시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이렇게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상상할 수 없고 그분들이 울분이 뭔지를 좀 듣고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그게 일단 제일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저는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여기 모인 분들도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꼰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할 법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20대 초반이나 뭐 10대 애들도 마찬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오히려 더 중도를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보수적인 색채를 희석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다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수가 단합돼 있지 않다. 우선 지금 단합돼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단합돼 있는 모습이 어떤 걸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럼 단합돼 있는 모습은 뭘까? 그럼 하나의 정당으로 다 모이고 여론조사하면 이쪽이 60%가 되고 뭐 그런 게 단합된 걸까? 너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그러면 단합해서 촛불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건가? 단합된 걸까? 그러니까 단합됐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꾸로 한국당에서 제가 제일 불안해하는 거는 내부의 경쟁이 없이 황교안 대표가 하나라는 게 되게 불안해요. 그 당으로 보면 단합돼 있는 모습이죠. 전에보다. 그거는 타겟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마구 경쟁을 해서 저쪽도 누구를 견제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런 구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양한 선택 중에서 최고를 고를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합된 모습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단합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대하기에 이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선거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많은 사람들 또는 그 보수들이 지지할 수 있고 중도층이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정치 세력 내지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구조냐. 이제 그게 하지 지금 형태는 단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도 지쳐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울분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욕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병풍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는 거야. 저기 왜 이상하게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상한 짓을 계속하냐라고 하는데 저쪽은 우리가 3년에 이 정말 혹한이고 혹서고 가리지 않고 지금 손자들하고 보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목숨 바쳐서 어렵게 만들어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저놈들이 이렇게 다 들어먹어도 하냐. 그거 하나 외에는 제가 그분들이 뭐 현실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하는데 왜 그 후에 좀 앞장서 가지고 하는 젊은 세력이 안 나오냐라고. 이게 서로 이제 지금 기대가 안 맞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냐 뭐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한 것 중에 하나 뭐 다 공유하실 거예요. 보면 우파는 저렇게 독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권력을 잡았어도 상대를 제대로 제압해 보려고 해본 적도 없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청문회에서 거짓말했어도 그 검찰총장 임명하고 아마 조국도 이제 법무장관 임명할 거거든요. 어떤 짓을 하든 그러고 언론 장악하게 들고 사법부 장악하려고 그러고 뭐 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사람 다 그렇게 해서 세분리가 느껴지는 데다가 더 한 거는 그 전교조하고 민노총 참여연대 이렇게 돈을 많이 되는 100만씩 몇십만씩 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나라당 어느 정당 국회의원을 제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물 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을 제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1월이면 정치자금 모집 한도가 다 차요. 왜 그러냐면 그 노조에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노조에서 정의당이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 정치자금 모집에 대해서 아무 고민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배후 세력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좌파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세력에서 지금 밀려 있고 이쪽은 우파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원래 우파는 그렇거든요. 다른 나라는 가진 게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으니까 쓸모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쓸모 없는 일들은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쪽에서 불리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세분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저쪽이 연출도 더 잘하고 후보도 더 많고 이쪽은 아주 불행하게도 탄핵 과정 때문에 이렇게 대선 후보라고 있었던 기존 그 후보들이 다 완전히 정치적 자산을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 그 구도를 어떻게 빠른 시간에 바꿀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인데 그거는 정치권 내부에서는 지금 잘 수습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 대표님이 대답하기가 이거는 굉장히 제가 대답하기 좀 좀 그런데 저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지정 질문이신 거죠? 예, 그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애국도 하셨습니다. 뭐 여기 자녀를 길러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서양에서도 그런 농담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동료 교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small kid, small problem, big kid, big problem이라고. 어릴 때는 얘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걸어만 다녀도 참 좋겠다. 말만 해도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작은 프로그램에 애가 커가는 때마다 점점 그 문제가 커지는데요. 우선 저는 못 가지고 있는데 자녀 걱정, 뭐 해 먹고 살까 이런 걸 보시면 신앙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먹을 게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지금 걱정을 일찍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번째 제가 조금 먼저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 뭐가 되라, 뭐를 하라라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라고 아마 뭐 어른들 보면 뭐 농담으로 뭐 저 옛날에 이병철 회장도 그 자기가 뭐 원하는 거 다 됐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자식 서울대 보내는 거 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그러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경험을 해서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하는 거기까지지 뭐를 시키겠다 이거 되는 순간 어쩌면 그래서 잘 되면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래 잘 되면 아마 아버지만 행복한 얘기인지도 몰라요. 자식도 정말 행복한 걸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칫하면 갈등 좋은 부모로 남지 못하는 아주 갈등 관계를 일으킬.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커지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그냥 페어런팅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라고 보면 자식들이 뭐 해 먹고 사냐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해 먹고 사는 것 중에 70%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 없었던 직업이거든요. 없었던 직업이. 그리고 그때는 아주 천박한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대접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에 많이 드는데 주방장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수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그냥 육체 노동이었거든요. 근데 셰프는 잘하면 돈도 벌고 남한테 눈치 안 보이고 TV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조용필 씨가 노래 부를 때만 해도 딴따라였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못생긴 싸이가 노래도 별로 잘 못하는데 저보다는 훨씬 잘하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조용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노래인데 돈은 훨씬 많이 벌잖아요.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해요. 어디 강의 가서 최고 경영자들이 막 얘기하면 용이 안 나온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막 그러거든요. 언제 손흥민 같은 용이 있었고 박인비 같은 용이 있었고 언제 싸이 같은 용이 있었고 BTS 같은 용이 있었냐. 그 이효리하고 저하고 누가 더 부럽냐. 40대 초반에 은퇴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서핑하고 요가하고 심심하면 TV 한번 나오고 돈 걷어가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지금 기준으로 뭐 해 먹고 살까를 하고 아빠 엄마의 기준으로 하는 순간 어쩌면 진짜 큰 기회는 다 놓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간의 지능을 자꾸 우리는 수리 논리력이나 어휘력만 가지고 학교가 보는 거는 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미국 수능이라는 게 기초 수능은 SAT는 랭귀지하고 수학이잖아요. 그게 수리 논리력하고 어휘력만 있으면 다른 공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밥 먹고 사는 거는 그게 아니죠.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도 다 다르죠. 네, 탁구 잘하는 사람하고 씨름 잘하는 사람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을 잘 공감하는 사람, 옆에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자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달란트를 줬냐, 그 달란트에서 내가 행복할 게 뭘까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까지만 하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가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용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스카이 캐슬 같은 그런 생각. 저 공무원 되고, 여러분 저 공무원 되고 공기업 가가지고 하는 거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창의성은 도저히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거라서 모를 거다. 단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점점 왜 아까 셰프는 대접을 받고 주방 작업을 못 받냐면 셰프는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10만 원짜리 디시를 만들 수 있는 거냐 5천 원짜리 찌개를 끓이느냐의 차이잖아요. 50만 원짜리로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 그게 아주 남하고 조그만 차이거든요. 네일 아트도 남하고 조금 다르게 전 세계 다르면 우리 성재준 대표처럼 유튜브에다 자랑하면 가게에 오는 사람은 100명이지만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면 그 수입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조용필 씨는 돈을 못 벌었냐면 기껏 돈 버는 게 한국에서 음원 팔고 일본에서 음원 파는 게 전부였는데 싸이와 BTS는 전 세계에다 팔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하든 조금 남하고 차이가 있으면 전 세계에다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만 차이성이 있으면 큰 돈을 벌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긍정과 그래서 창의성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면 왜 갑자기 주크버그나 빌 게이트가 부자가 되냐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기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빨리 바뀌니까 10년 전 거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새로 나온 거에서 흐름을 어떻게 읽냐는 거는 그 학교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걸 배우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 거 하고 흥미를 유지하는 거 정도까지만 부모가 하는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보는 걸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성재준 대표는 부모님 아버지에게 영향을 아버지가 열심히 책을 좀 많이 고전을 많이 읽으셨는지 갑자기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하여튼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원래 책을 고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난독증인가 싶을 정도로 책을 한쪽 이상을 제가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쪽 읽다 보면은 잠들고 뭐 이래가지고 책을 거의 읽지를 못했었는데 대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이제 의지를 좀 갖고 제가 이제 학교가 이제 외대다 보니까 집에서 외대까지 버스 타고 가면은 왕복 한 4시간 가까이 거의 걸리거든요. 판교에서 외대까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아무 그냥 책이나 그 빼가지고 봤던 게 관촌수필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뭐 성격이 좀 특이해가지고 고집이 너무 센 거일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잘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역할은 언제든지 간에 네가 무슨 선택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지해 주는 역할 그게 저는 좀 저희 부모님한테 제일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람들의 신앙하고 가치관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무지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바뀌죠. 그러니까 컨빅션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등주의자들을 바꾸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 신앙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심하게 우리 지난번에 출간한 책에서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뭐 이러잖아요. 사회주의 믿고 이런 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달리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사실을 보고 나서 결론을 추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그 확증 편증이 훨씬 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아이디어 경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에 입각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데 가 보면 교육 방식이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선 킨더가든에 가면 우선 자기 발표 능력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 킨더가든 애들도 클래스 앞에다 앉혀놓고 자기가 왜 그 인형을 좋아하는지 뭘 계속 얘기를 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뭐 I'm special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또 테마가 있는 날은 나는 나를 왜 니들하고 달리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루고 특별한 거를 가리키고 끊임없이 자기 표현하는 걸 가리키고 그리고 계속 디베이트 시키잖아요. 그래서 거의 사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 대한 디베이트를 흥분하지 않고 하는 거에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전교조 선생님이 얘기하면 옳은 거고 그 얘기가 사실이고 TV에 나오면 사실이고 신문에 나오면 사실이고 그나마 이제 요즘 신문도 거짓말하고 TV도 거짓말하고 선생님도 거짓말하고 선생님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이제 다 아는 세상이 돼서 다행인데 워낙 우리가 그런 노출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을 못 본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걸 보여주면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런 정도의 희망이지 확신범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막 답답하신 분들이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좀 가르쳐 주지 그러냐. 근데 저한테 배우러 오지도 않겠지만 지금 비서실장 하는 분이 저 고등학교 선배여가지고 저 대선 때 거기 캠프로 들어오라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 어떻게 네이버도 안 찾아보고 저를 찾아왔냐고. 그래서 안 뒤져보고 왔냐고 제가 야단을 쳐서 그 선배님인데 쫓아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분 제가 아마 백날을 놓고 앞에 얘기해도 안 바뀔 거예요. 그거는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거고 그 확신범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지한 확신범이 되게 무서워요. 예. 그래서 열린 마음 있는 사람이면 그런데 상당히 노출 안 된 분들이 노출이 되면 생각이 바뀔 거다. 뭐 전도해 보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팩트를 제시하면서 하면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그러냐고 그러고 제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주는 뭐 최고 경영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러고 나서 제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뭐 설득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성공의 경험 없이는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이병태 TV 뭐 지금 그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8만 명 정도에 와 있고 뭐 한 2만 명도 채 안 보는 인기 없는 컨텐츠인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뭐 성재준 대표도 본업이 있으면서 그걸 하니까 대단한 건데 다른 뭐 공병호 TV나 이런데 또 가로세로나 뭐 이런데 하고 경쟁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직업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직업보다 제 시간을 무지 많이 뺏는 직업이에요. 제 시간이 왜냐하면 제가 그 석박사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논문은 거의 도제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뭐 이런 직업이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데 저도 그런 정신적인 리워드가 없으면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데 가끔 그런 얘기 해주시는 게 이제 크게 용기가 됩니다. 아니요, 그 마케팅에서 우리 물건 좋다고 광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예 노출 자체를 안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하고 경쟁회사 제품을 다 알고 경쟁회사를 고르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이 잘 안 되는 건데 많은 부분은 우리는 우리 거 광고하면 국민들이 다 볼 것 같은데 사실은 노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 대다수를 하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성재준 대표나 저나 뭐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해서
노출 빈도를 높여야 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 고객이 뭐가 있다라는 걸 어웨어해야, 인식을 해야 그다음부터 비교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건데, 아마 그 지금 뭐 이렇게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그 지금 제일 큰 데라고 그래봐야 펜앤마이크라고 그래봐야 50만이잖아요, 그죠? 50만은 우리나라 투표권자에 비하면 아주 그냥 뭐 그 한강에다 그냥 컵 하나 이렇게 물 종지물 하나 떨어뜨리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50만 중에 대부분이 보수 채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지 전체 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답답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숨통을 튼다 그러지만 전체 노출 빈도는 종편이나 뭐 TV에 비하면 그 어림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출 빈도를 어떻게 높이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예요. 그 왜 정치가 이렇게 되냐 그랬을 때 이제 국민 수준인데 제가 며칠 전에 김진태 의원을 어디서 우연히 봤는데 막 이 교수들 하는 얘기가 맨날 그렇잖아요. 보수 가치에 시장 가치에 있어서 이런 해가지고 이런 거 해야지 한국당이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듣다 모시고 이러는 거예요. 저쪽은 국민이 다 개돼진 거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우파들은 국민 수준을 너무 높이 봐가지고 논리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면 다 따라올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그 춘천 자기 지역구에 가보면 다 종편 보고 TV에 나오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국민이 70%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이제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잖아요. 의심하고 뭔가는 열린 마음이 있고 진실을 좋아하고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노력을 하거나 생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 시간 못 내고 그 신경 쓰지 않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거죠. 그 부분들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정치권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기관 투자자들이나 연구하고 투자하지,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 투자하는 거 보고 주가 올라가면 우르르 다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사회가 움직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있어서 그쪽이 앞에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일부의 바람을 일으켜서 끌고 가면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딸려가는 거지, 개개인이 다 이성적이고 시간을 보내보고 저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다 너무 바쁘다는 거죠. 너무 바쁘고 그러기에는 에너지 레벨도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받아서 대중을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정치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죠. 우선 절 지목하셨으니까 그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제가 미국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미국도 가족 간에 금기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트럼프 얘기 함부로 하다가 이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주 쪼개져 있고, 거기도 이제 트럼프는 팍스 뉴스 아니면 다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고, CNN은 뭐 트럼프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는 채널이 확 갈라져 버리고, 그럴수록 TV나 신문은 구독자가 많아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제가 계속 말려드는데, 어떤 게 말려드냐면요, 세계일보가 제가 하면 막말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쓴 거를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그 픽이 있잖아요. 신문사가 픽한 거로 올려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거기다가 보면 그 보는 사람 숫자만큼으로 네이버가 그 광고 수입의 일부를 언론사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계속
그 자극적이고 자기 거를 보게끔 만드는 게 네이버 안에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클릭이 많이 돼야 돼. 근데 그러려면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점잖은 말로 쓰면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 미디어 중에는 그렇게 댓글을 달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댓글이라도 해놔야 사람들이 많이 오게 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한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될 때 그 포스트 트루스라고 그래서 탈진실, 그다음에 이 페이크 뉴스 이런 문제가 꽤 큰 이슈가 됐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해요. 그래서 경영자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이 미디어를 사실은 이렇게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아니요, 이렇게 같은 뉴스가 막 그냥 베끼기 쉬우니까 수많은 매체에서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 최고령자들이나 엄마 아빠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상태가 아니면 직원들이나 고객들이나 애들한테 짜증을 부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조직의 성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긍정심리 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신문을 아침에는 뒤쪽만 보고 퇴근할 때 앞쪽을 보라고 그래요. 앞에는 다 세상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정치면 뭐 이런 게. 근데 저 뒤에 가면 책 속에 나오고 스포츠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쪽만 보고 앞에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그 미디어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미디어에서 우리가 그 홍수를 받고 머리를 너무 에너지를 거기다 너무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정치적으로 자기하고 생각 다른 거를 자꾸 소화하려고 그러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자꾸 진실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건 세상에 잘 없거든요. 객관적이라는 거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하고 생각 다른 거에 대한 수용 능력이 없으면 자기하고 생각 같은 사람들 거를 골라서 모르시는 수밖에 없고, 더 바람직한 거는 그 마음의 그 심줄이라고 그럴까, 탄력성이라고 그럴까, 다양한 거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저한테 자기는 조중동도 읽고 한겨레도 읽고 오마이어도 읽고 뭐 경향신문도 읽는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미국 같은데 보면 우리 같이 언론으로서의 기본을 지키지는 않지는 않거든요. 미디어 바이어스는 있어도. 그러니까 팍스 뉴스를 보는 사람이 뉴욕 타임즈를 못 볼 정도, 뉴욕 타임즈를 보면 화가 솟구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기도 논리가 있는 거고 팩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주로 외국 거를 주로 보고 한국 거는 잘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니까 이제 뭐 한경이나 그 조선일보 몇 개는 보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미디어 다이어트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미디어에 지금 노출돼 있어서 정신건강적으로는 좋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었는데, 제 사전 질문 중에서 저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또 이제 궁금했던 중복돼서 나왔던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대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학원을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보통 아무래도 이제 개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어쨌든 한마디로 밥줄 끊길까 걱정되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고요. 여기다 제가 약간 사심을 더 얹어서 하나를 더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쨌든 유명 유튜버인데 학원 2곳의 수입과 그럼 유튜버의 수입이 어디게 더 낫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2가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글쎄요, 뭐 학원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약간 섭리라고 할까요? 그냥 뭐 약간 될 대로 되라는 식이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개입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학원 수입이 더 많기는 합니다. 유튜브 수입보다는요. 네네. 혹시 학원을 한 곳으로 제한하면 그래도 유튜버가 낫나요? 그래서 뭐 학원이 이제 뭐 좀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학원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으셔서 좀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빠르시네요. 네. 그 지구상에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저예요. 저 애국가도 제대로 잘 못 부르거든요. 음치여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뭐 친환경 제품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거 앞에 내세우는 회사는 사업 잘 못하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야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비자가 거기서 좋은 제품 쓰는 데서 말 안 해도 좋은 제품이면 거기서 가치를 찾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좌파 메시지, 우파 메시지는 본인의 가치관이니까 얼마든지 좋은데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좋은 음악이야죠. 뭐.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면 그러니까 BTS의 저는 메시지는 저는 우파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얘기를 해라. 남 따라 하지 마라. 메시지가 있는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그죠? 네 얘기를 해라. 널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이거야말로 자유주의적인 메시지잖아요. 거기다 꼭 뭐 문재인, 문재양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자유롭고 쉽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하면서도 꼭 이렇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으로 메시지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승화할 수 있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면 되는 그게 우선이지 앞에 우파다 좌파다는 부차적인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벤처 캐피탈 회사 사장할 때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육성하라고 뭐 SK그룹 지원받아서 할 때도 앞에다가 사회적 기업 내걸고 막 떠드는 CEO 있으면 절대 투자 안 해줬어요. 환경 막 내세우고 뭐 이런 게 그게 다 제품 품질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로 어떻게 속여서 팔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만드시고 거기다 메시지를 입히시면 그 고객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그냥 이건 그냥 경영학자적인 입장입니다. 음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공중파 보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본 게 미스트롯하고 슈퍼밴드 보면서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어마어마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세대구나. 정말 음악을 제대로 배우고 거기다 혼을 쏟고 그러니까 그런 자식들이 음악을 추구하게끔 그래도 여유를 주는 부모들 세대가 생긴 거죠, 그죠?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그 일주일마다 전혀 어떤 주제를 주면 그걸 가지고 바로 작곡을 하고 춤에 대한 그 동선을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창의성을 내서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뭘 만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이 잘하는 걸 보고 즐기는데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는 거는 좋은 음악을 만드시는 게 우선이다. 메시지는 그 다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도 철학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음악은 조금 조용하시군요.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음악은 공부를 했었는데 뭐 이제 뭐 아무래도 교수님보다는 조예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예시가 적절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BY라고 그 랩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가사에도 굉장히 좀 기독교적인 색채 이런 것들로 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고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게 가사에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파가 뭐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우파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지 전달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거는 메시지는 이미 사람들도 다 알 법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일단 먼저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음악 자체에 막 이렇게 너무 메시지를 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악가로서 성공을 하는 게 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안치환에 대적할 만한 가수가 필요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장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느꼈는데 여러분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강의를 해보면 사실 이게 끝날 때쯤 되면 막 이렇게 뒤에서 핸드폰을 좀 보고 계세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직감적으로 알죠. 아, 이제 강의를 그만할 시간이다.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또렷하게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끊고 싶었는데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토크 콘서트 저희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번에는 저희가 꼭 유료 콘서트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